최근 열린 엠사 뮤직 어워드에서 구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작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 까만 바닥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전부인데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긴 밤에 등불이 되어주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게요. 청춘의 대변인 우리의 소우주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콜라입니다. 오프닝에서 RM의 수상 소감을 언급을 했는데요. RM의 겸손한 소감과는 달리 그들의 행보는 가는 곳마다 밝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영향력과 관련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방탄이즘 7번째 시간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 위기질서를 파괴하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BTS 예술혁명 이름부터 정말 멋있죠. 책을 펴내신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이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방탄소년단을 분석하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키워드가 사회적 비판 또는 권위와 위기에 대한 저항이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 역시 이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분석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측면은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들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기존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어떤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학교 시스템, 사회적인 부정의, 그리고 무한 경쟁을 찬양하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이 사회적 비판이나 어떤 저항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들을 자기 삶에 체화시키고 그리고 방탄을 위해서 방탄을 지지하는 어떤 팬들의 움직임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기존 사회가 우리에게 그 부과해 오던 어떤 위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위계를 파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데뷔할 때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작은 회사였잖아요. 정말 작은 회사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회사에서 어떤 자본이나 미디어 권력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방송에 사실 잘 못 나가서 이렇게 방송에서 잘리기가 부지기수였다라는 그 가사가 노래에 들어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스텝들이 있는데 그런 스텝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권력의 바깥에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전복적인 의미도 혁명적이라고 있지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방탄소년단이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비판적 메시지가 데뷔 앨범부터 굉장히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네네. 반항적인 컨셉으로 10대와 어른들을 향해 던지는 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13년 데뷔 앨범과 2013년부터 14년까지 이어지는 학교 3부작 앨범 시리즈에서 보면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소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많이 하셨던 얘기들은 좀만 참어.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게 끊임없이 너의 꿈을 유예하라. 아,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어떤 꿈이라는 건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이잖아요. 좋은 그렇죠. 직장, 그렇죠. 안정된 직장. 근데 좋은 거를 구하고 나면 또 더 좋은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좋다라고 하는 건 결코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이 그렇죠. 아닌데 그리고 그것만이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그렇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쩌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길을 추천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꿈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글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2013년, 14년 그 학교 3부작 같은 데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10대이거나 10대를 막 벗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로 시작을 해서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특히 쩔어 노래 잘 그쵸, 아시죠? 그쵸. 거기서 보면 이제 언론에서 맨날 몇포 세대라는 이제 그런 언론이 이 젊은 세대에게 씌우고 있는 특정한 프레임, 너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언론과 사회의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RM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육포가 좋으니까 육포 세대. 네. 제가 저 육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상 깊게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좋아해요. 저 영화관 갈 때는 육포를 챙겨가거든요. 방탄의 비판이 부친 사례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친 사례가 어떤 건가요? 네, 뭐 실제로 아버지를 죽인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기도 하고요. 웨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아니면 햄릿 같은 고전적인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테마로 사용되는 게 특히 이제 서구 문학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비판을 이제 부친 사례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친 사례랑 반대로 설화에서 자식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신청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친 사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오이디푸스라든지 햄릿이라든지 이런 서구의 문학과 신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친 사례의 사례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려장 정도인가요? 그런데 그 고려장에서 끝도 그렇게 안 나긴 하죠. 그런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힘없어진 늙어서 쓸모 없어진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게 또 고려장이기 때문에 진짜 힘 있는 아버지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인용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저도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 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볼 일이 없었는데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걸렸어요. 근데 그때 소름이 돋았던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구전 설화 같은 거에 보면 호랑이가 와서 시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호랑이 아가리를 벌려서 시아버지를 빼내고 자기 자식을 어린 아기를 이제 그 호랑이한테 뭐 입에 넣어주었다. 그러면서 효부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언뜻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에밀레 존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효부에 관련된 그런 설화, 신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그렇게 자식을
대신 희생을 시키고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후회나 회한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은 희생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이게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 구전설화에 나오는 때가 아니니까 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 뭔가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분명히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양연화 이제 윙즈 앨범 같은 경우 보면 화양연화의 I Need You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그 멤버 중에 뷔가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술을 마시고 누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이제 병을 깨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윙즈 앨범의 쇼트 필름에 보면 이제 뭔가 막 그래피티 같은 걸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데 거기서 부모님은 이라고 이제 취조하면서 부르니까 아버지 누구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딱 이제 그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어떤 이들이 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를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던 적폐 혹은 구습 같은 것들에 대한 좀 비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윙스의 모티브가 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성장 과정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윙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타이틀곡이 피땀 눈물이잖아요. 땀 눈물. 예. 피땀 눈물인데 그 윙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앨범 출시 전부터 알려져서 그 바로 전달인가 그 책 판매량이 엄청났었다라고. 데미안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네, 거의 아미집에는 필독서처럼 그렇게 다 꽂혀 있고 이제 그거를 읽고 이제 막 팬들이 토론하고 그랬던 장면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싱클레어였죠. 네. 예, 데미안이라는 그 신비한 소년을 네. 만나면서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어떤 성장 소설이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네, 알은 새 세계이다. 네, 바로 그 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계 혹은 아버지 세대라고 하는 어떤 틀이라고 본다면 그 세대를 비판하고 그 세대를 깨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데미안에서의 알을 깨고 나간다라는 테마하고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데미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데미안을 한 2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고등학교 때였는데 내가 동문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에요. 그게. 네, 근데 네. 방탄소년단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삼은 게 본인들 스스로도 알을 깨고 나와서 성장을 하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는 청년들 역시 함께 알을 깨고 나 자신을 발견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한 단계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학교 3부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Love Yourself 시리즈를 건너서 지금 이제 Map of the Soul 시기로 들어왔는데 이 시기를 쭉 보면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아는지만 사실 파악을 해도 인생에 많은 그 혼란들이 사실 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나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이게 내가 다른 타인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어쩌면 사회적 비판에 대한 어떤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회적 관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보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향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찾는 물음은 또 이제 요번 이제 가장 최근 시리즈 웹 오브 더 소울에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나 혼자만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음악이 참 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고민이 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팬들도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를 지금도 계속 탐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씩 이렇게 저도 트위터를 하는데 저도 트위터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트위터에서 보면 아미들이 40이 넘어서 나이 많은 아미들 굉장히 많거든요. 40이 넘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잊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 그런 계기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정말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위터가 요즘은 예전에 처음 생길 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약간 뭐랄까 내가 말하고 싶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나를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예를 들자면은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Love Yourself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랩 오브 더 소울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할 텐데 그 왜를 찾기 위한 어떤 걸음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치열한 고민 후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존 체제를 저항하고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직업이 선생이니까 선생이면 다른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혹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사회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사람의 한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관계를 모르고서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혹은 가부장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도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나만의 내가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 각자의 개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압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뭐 돈도 적고 직업도 안 좋고 키도 작고 그런 비교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특정한 방식의 사회 시스템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고 우리의 존재를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한다 그리고 뭔가 발전하고 나를 찾는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억압에 끊임없이 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시스템에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이게 정확히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사랑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탐구, 좀 더 내면적인 탐구로 들어가는 맵 오브 더 소울의 주제가 그렇게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저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오는 고통은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현 그렇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앨범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탄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놀랐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가수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팝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가 아는 거의 그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하는 가수들이 뭐 밥 딜런도 그렇고 비틀즈도 그렇고 많이들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방탄의 특징은 그들과 마찬가지의 비판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시겠지만 대안 제시라는 거는 쉽지 아주 않죠. 소소한 문제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저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연대. 예, 특히 Not Today 같은 노래에서 우리 함께 한다면 우리 지지 않아, 우리 죽지 않아. 전 세계에 있는 뱁새들아, 나의 친구들아, 함께 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어느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고 함께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너부터 잘 되고 봐.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너부터 이기고 봐. 어, 너 지면 너 여기서 끝이야. 라는 얘기만 들어요. 네가 잠시라도 네 자리를 놓치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치고 올라와서 네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적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죠. 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타오르네 같은 노래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져도 괜찮아. 어차피 네 삶인데 뭘 그렇게 이기려고만 해.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는 없어. 라고 이제 낙원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지는 삶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아미들의 단합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계속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전 세계 아미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싸우고 우리가 니네 뒤에 있으니까 한국 아미들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씩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많은 남자 아이돌이 처음에 데뷔곡을 사회 네.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와 반항적인 어떤 가사를 써서 하거든요. 네.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시초라고 한국형 아이돌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H.O.T만 해도 네. 데뷔할 때 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데뷔했거든요. 아 자꾸 웃으시는데 저희 이 음치 요 부분이 이 쇼의 어떤 또 포인트거든요. 아, 즐겁습니다. 네, 되게 약간 저희 어머니가 성가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당 오래 다니고 싶다고. 네, 일단은 그런데 이 H.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사를 쓰고 그런 노래로 데뷔를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다음 세대에서 제시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연대와 화합이라는 것이 교수님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방탄이 한국 정도 데뷔 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끝났으면 저는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이들의 그 사회적 메시지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이 탐구는 집요해요. 즉 모든 앨범에서 이 메시지와 주제가 연결되면서 발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던지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그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했을 때
이들의 말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고뇌를 앨범 시리즈를 통해서 쭉 풀려고 네. 노력을 해왔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이들의 앨범 전체를 모으면 그 대하소설처럼 그러니까 앞에 거 1권을 읽어야지만 2권을 볼 수 있고 1권과 2권, 3권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탄 노래들을 들으면 계속 연결되어서 예전에 했었던 얘기가 이번에는 얘네들이 좀 성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달라져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방탄 음악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가사로 들자면 어떤 노래 가사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No More Dream 같은 데서 얌마 네 꿈이 뭐냐라고 하잖아요. 네.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또 선생님 같은 어른의 목소리로 하는 것과 여기가 슈가 파트인가 그렇죠? 아예 난 여기 RM 파트. RM 파트군요. 이게 또 우리 또래의 목소리로 던지는 것과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10대 말 20대 초반이었던 이 RM이 얌마 네 꿈은 뭐니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꿈에 대한 추구, 나의 꿈은 뭘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커져오고 변주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불타오르네에 나오는 그렇게 너무 좀 저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꿈을 막 쫓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목표에만 이렇게 갇혀서 다른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바람직한 삶일까?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뭔가 막 높은 데로만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에서는 팬들이 달아준 그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가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들이 꿈들을 향해 달려왔고 자기 꿈이 뭔지를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큰 집, 뭐 비싼 뭐 좋은 학교, 뭐 빅링 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슈가 파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본인들은. 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가 바랬던 거였나? 아니었잖아. 정말 중요한 게 뭐였지? 우리는 그 RM의 그 페르소나 그 곡에 나오는 게 너는 그냥 누군가 네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그냥 좋았던 거야. 라고 랩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던졌던 물음들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내 꿈이 뭘까? 10대 후반에 막 찾아 헤매던 그때는 약간 좀 과격했죠. 아이라인도 좀 그리고 과격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게 좀 여유 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그리고 사람들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 소중한 팬들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발전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팬들한테는 노래 하나가 그냥 한 곡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곡을 소환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 이렇게 또 발전을 했구나. 그래 나도 같이 발전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방탄소년단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한 것도 위기변화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한국 아이돌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아이돌 가수들, 방탄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10대 소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고 사실 그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아티스트들도 물론 각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재능 있는 가수들인데 아시아권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인기 있었던 지역이 남미 쪽이었는데 이 지역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면 북아메리카 지역하고 유럽 지역
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팬덤 같은 경우 전 세계를 그냥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딱 벗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질적인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팬덤 많은 거 하는데 숫자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한 명이 외칠 때는 그냥 누군가의 외침이지만 100만 명이 외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즉 양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나 질적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쪽 북아메리카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그렇게 커졌다라는 게 가지고 오는 팬들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 혹은 결과들이 있는데요. 팬들의 생각은 되게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방탄소년단은 음악도 좋고 재능도 있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인성도 좋아. 그리고 퍼포먼스도 정말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아. 그런데 왜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에 비해 너무 인정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게 팬들의 기본 입장이었던 거예요. 궁금증이었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고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하고 이런저런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앨범 사고 우리가 스트리밍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싶다. 마음이 찢어지네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어느 나라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막 되게 높이 쳐주는 서구 제1세계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어떤 보이밴드가 우리나라에서 앨범을 엄청 많이 팔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마마, 시상식 같은 곳에서 이제 엄청 큰 무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낯서시죠.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한국에서 온 것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가수들? 야,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가수야. 그래서 얼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정신 나간 10대 애들. 이게 전형적인 그 방탄과 아미에 대한 편견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종 차별주의, 그다음에 외국인 혐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어떤 편견이고 플러스 이제 보이밴드에 대한 편견이 또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합되고 거기에 여성 혐오, 여성 팬덤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물이 이제 방탄과 아미에게 가해지는 어떤 편견들입니다. 서구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게 굉장히 센 편견들인데 인종차별주의나 아니면은 외국인 혐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사실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힘을 있는. 발휘하고 있는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질적인 억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방탄이 미국에서 아니면 뭐 영국에서 제대로 된 인정이나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인종주의구나. 그 다음에 영어만이 제대로 된 언어이고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어가 이상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어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게 문제구나라는 걸 팬들이 너무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팬들이 사실 원했던 거는 그냥 방탄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사회가 굉장히 공정하다면 아주 쉬웠을 텐데 이 사회는 온갖 편견과 온갖 관행들과 온갖 권력들이 사실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음악을 한다고 성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그런 편견, 억압, 실질적인 어떤 배제의 메커니즘들을 뚫고 끊고 나가지 않고서는 방탄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뭔가 소름이 끼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방탄의 팬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온갖 억압과 편견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리존 개념 갖고 분석했었던 그 소수되기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국내에서 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서울 강남에서 모두가 듣는 음악이 되면 뜬 거래요. 그 이후부터는 차례대로 퍼져나가는 건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화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북미와 유럽 선진국 몇 개에서 확실히 위치를 굳히면 그것이 세계화라고 네. 세계인들이 모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세계적인 질서를 바꾸고 있는 지각 변동에 가까운 인기를 하고 있는 게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의 활동이 여러 곳에서 사회적 부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현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지만 저도 놀랍고 신기한데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의 힘, 리존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리존이라는 개념을. 뭐 이제 리좀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식물학 용어에서 가지고 온 철학 개념입니다. 이제 질 들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전개했었던 개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요. 일단 우리가 그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유저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동등한 위치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절대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없고 누구는 반드시 컨슈머이기만 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구든 그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이것만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수 있냐면 예전엔 공중파 3, 4의 뉴스에 나오면 전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어떤 뉴스이든. 그런데 지금은 공중파 뉴스에 나온다고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집중도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쿨라님도 크리에이터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쪽에서 전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정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전에 독점적으로 어떤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그 역할들을 나눠 갖는 셈이죠. 그래서 쿨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런 어떤 중심들이,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 많아서 비중심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게 이제 리존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현 상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요 생각만 하고 거기에서 리존 개념이 끝이구나, 탈중심이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완전히 들어갈래다 만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심성이라는 게 바꿔 얘기하면은요. 아까 예를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한국에서 그 노래가 떴느냐는 강남에 나오면은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나오면 알 수 있다. 거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중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가치, 방식,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치 기준들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마치 강남에 사는 게 가장 좋은 목표고 거기에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강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물건이나 소비재나 아니면 유행이나 그것이 제일 수준 높고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나도 저기를 목표로 두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조직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표준으로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해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가치 혹은 질서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진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바깥에서, 그리고 아미들이 사실 그런 어떤 미디어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아미가 없잖아요. 다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아주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얘기하면 점조직이죠. 누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 쉽게 파악되지 않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기존의 어떤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사실 굉장히 중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약화됐다 하더라도 그 힘과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방탄을 홍보하거나 방탄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주변부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풀뿌리 문화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줄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나무랑 비교를 설명을 해보면은 나무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어떤 방송국처럼 하나의 네. 중심으로 선진국이라든지 기존의 체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거기를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가지와 뿌리가 뻗어나가는 구조라 볼 수 있다면 뿌리줄기는 중심줄기가 없고 다양한 형태로 갈라지고 뻗어나가는 구조. 그런데 여기서 방탄과 아미들이 풀뿌리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네, 이제 풀뿌리는 그 구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리좀적인 구조로 연결되면서 연결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10대 여학생과 방탄을 만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연결 접속이죠. 그런데 이 연결 접속이 사실 저하고도 방탄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솔직히 안 어울리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까 오셨을 때 노란 신발 보고 저거 방탄에 어울리시는 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노란 신발 쉽게 신을 수 없거든요. 파격이거든요. 방탄이 또 이런 위계질서를 깨트리는 파격, 이런 걸 상징하는 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들 아니 무슨 나이도 있는 철학 가르친다는 교수가 아이돌에 대한 책을 썼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좀 신기하게 보거나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철학자시기 때문에 철학자로서 보실 수 있는 현상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게 유니크한 시각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책을 정말 제대로 읽어주셨군요. 예.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방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보통 이제 아카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카데믹 팬. 아카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이제 문화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연구 쪽도 상당히 많고요. 교육학, 뭐 수사학, 그다음에 뭐 법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카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연결 접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맥락하고는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어떻게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마치 생강처럼요. 생강이 그 리조움의 대표적인 식물인데 똑같이 생긴 모양의 생강 보신 적 없잖아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로 뻗어나갈지 그 누구도 미리 짐작을 못한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오면서 잠깐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감자랑 고구마가 다른데 고구마가 말씀하신 생강과 같은 그 줄기에 열리는 뿌리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구마가 그렇게 유니크하게 생긴 것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의미였구나. 감자는 좀 비슷하긴 한데 고구마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이 리종 개념을 요약한다면 아까 그 미국 팬들이 스스로 겪는 그런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성격인데, 그 무엇과 연결이 되든 어떻게 이질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든 어느 방향으로 이런 어떤 연결들이 뻗어나가든 지금 중심이 없는데, 중심 없다고 아무데로나 막 가자가 아니고요. 탈중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오해하는 부분이 막 가자구나. 그게 아니라 소수 생성이라고 하는 방향. 즉 권력적으로 소수적인 어떤 존재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은 소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아미들이 뭐 남성 팬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 팬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여성 팬덤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팬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혐오적이거나 비하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 되게 좋은 취미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돌 잠도 안 자고 그 해외 해축 경기 보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하는 행동은 거의 똑같아요.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보고 표 살려고 굿즈도 애쓰고. 사고, 표 살려고 하고 그 경기 보러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돈 모으고. 네,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누구는 건전한 취미 생활이지만 누구는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권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수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 납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말로 하는 노래, 동양인, 그리고 여성 팬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늘 배제되어 오고 무시당해 왔었던 어떤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스트림 시장이죠. 거기 중심부에다가 방탄을 위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좀 체계에서 정말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얼핏 얘기했었는데 연결 접속, 그러니까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어디에서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쿨나님하고 만날 일이 아마 있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탄을 매개로 해서 PD님도 만나고 쿨라님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그 전에 들레즈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들레즈하고 연결 접속이 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접할 그런 그 나의 영역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자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 접속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연결 네, 접속이? 네. 예,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연결 접속이 될 때는 비슷한 것들끼리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성은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접속될 때 거기에서 정말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계속 그 물에서 그 방식대로 사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끼리끼리는 주변에 다 철학 공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책을 쓰고 아미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모르던 세상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고 저런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처럼 학교에만 그냥 꽁 박혀 있는 그냥 새님인데 그 새님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들이 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도 내가 좀 너무 좁은 데에서 살았구나.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한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엔 뉴스를 볼 때 예를 들면 남미 지역 어디에 산불이 났다. 아이고 쯧쯧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걱정이 드냐면 거기도 암이 있을 텐데 다치면 안 되는데 괜찮나? 그 지역 아미들 괜찮나? 이 걱정부터 돼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 거군요. 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 아미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아는 아미들이 있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잘 있나? 바로 트위터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물어봤더니 난 괜찮아.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대요. 이렇게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굉장히 다른 어떤 감정, 너무 뿌듯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들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다양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들레즈의 전쟁기계 이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전쟁 기계라는 말이 좀 너무 세죠.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로? 이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들레즈는 사실 기계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계들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사실 기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왜냐면 기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엇과 접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방식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제 입은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제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탄에 대해 인터뷰하는 기계가 되는데 오. 나간 순간 오늘 순댓국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순댓국을 먹을 때에 저의 입은 저의 내장과 그다음에 그 순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먹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상황, 연결 접속된 어떤 다른 대상들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계, 혁명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좀 이제 과격하게 보이지만요.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워낙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비틀어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의미보다 용어가 좀 더 과격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 기계라고 하는 게 아까도 계속 나왔었던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어떤 기존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그래서 아미들과 더불어서 이 영어 중심의 일방향적으로 미국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흐름에다가 균열을 내는 거죠. 이걸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번 균열을 내게 되면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균열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인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군요.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트윗에서 바로 본 내용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계란으로 우리는 바위를 더럽힐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계란 속에 있던 애들이 자라나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그 바위를 타고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멋있는 표현이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지탱이라는 단어는 좀 너무 좋은 단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견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들의 끊임없이 균열을 만들어내고 계란으로 좀 더럽히기도 하고, 그런 싸움들이, 그래서 그 방탄 팬덤의 일과를 저는 이제 아미 업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미국의 얼번 딕셔너리에도 아미 ing 붙어서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오, 그렇군요. 네, 거기에 보면 투표하고 뭐 스트리밍하고 방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저는 아미 업무라고 하는데, 그 업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언론 감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오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송이나 정보들, 기사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싸워야 할 대상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 그러니까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혹은 의무, 이런 것들을 팬들이 자각하게 되는 과정들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7명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소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추론이 되는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과 연결 접속이 되면서 차원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 위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러면서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고 자각하고 실천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제가 아미에게 반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억압, 불평등, 편견 등의 문제를 자기 세대의 눈으로 읽어내고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요?
방탄이즘 7번째 시간 방탄소년단 위계질서를 파괴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이즘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